자, 이제 하나하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정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나 좀 하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16일이죠. 월요일 날 오전에까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견적서 오전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견적서를 신청을 하는 게 1차입니다. 1차고 그보다 더 늦는 학생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저희가 2차로 해주긴 해주는데 보고서 제출일이 29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9일까지는 보고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서를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한 다음에 대략 몇 개 팀을 이제 골라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본선 통과죠.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과한 팀만 기말고사 다 치고 나서 원래는 12월 20일이 보고 그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거 아마 하루 앞당길 겁니다. 19일로 목요일로. 왜 그럴까? 몰랐는데 20일 날 뭐 영어 캠프 있다며. 뭐 1박 2일로 아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선 통과했는데 아마 그거 갈 확률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일로 아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됐나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 하고 나서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상 다 주죠. 주는데 본선 통과해서 발표까지 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고서 심사를 받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좀 많은 연락을 좀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는 논문을 모아가지고 이제 논문집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편집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논문집을 활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집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있죠.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무슨 우리 교내에 어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뭐 이러한 거를 연구해가지고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상도 받았다. 자기소개서는 그런 거 막 써도 되거든. 그러면 면접관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해봐, 증거대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가감없이 그거 꺼내면 돼요. 프린트물 하지 말고, 알겠죠? 자기 참가했던 거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좀 보고서 질적인 측면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데 기간 중에 이전 연도에 있었던 보고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과학연구실 와서 우덕주 쌤한테 이제 부탁드리면은 그 작년도 재작년도 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 연수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학교에 2016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던 대단히 유서 깊은 그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끝까지부터 해가지고 쭉 훑어봤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더 이상의 어떤 큰 발전 없이 안에서 그냥 맴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위한 대회 그냥 수상을 위한 대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대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다가 2018학년도부터는 이제 연수 시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보고서 양식도 다 통일했어요. 2017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어있는 보고서들의 양식이 그냥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양식을 통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나중에 완성하실 때는 보고서 양식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조금 내용으로 조금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는 내용은 이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심사위원들이 아, 얘네들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문장을 한번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누군가가 사자의 생태를 조사하고 싶다 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네. 어떻게 연구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세워서 연구를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10년 정도 투자했으면은 꽤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표했는, 그 연구했는 발표 자료를 갖다가 이제 내놨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꽤나 신빙성 있는 뭐 자료네, 연구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냥 뭐, 사자는 풀숲에서 뒹굴기를 좋아해. 그냥 이랬어요. 그러면 뭐, 얘기가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과정 안에 이게 있었는데 요즘은 교과과정에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스스로 익혀나가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잠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검색 도구는 지금 다 하나씩 들고 있죠. 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줄 거예요. 몇 가지 케이스?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자의 생태가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사자의 생태가 좀 알려진 상황인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하는 게 첫 번째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고 뭐가 있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 말인데 크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철학적인 사조를 보면 귀납적 방법은 어디에다가 좀 근거를 두고 있냐면 경험주의예요.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은 합리주의라는 거에 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갈색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어요. 됐니? 언뜻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된장인 것 같기도 하고. 됐어? 눈으로 봤을 때는 현재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과학자는 안 그렇죠. 뭐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어? 이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쪽이에요.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아니야.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찍어 먹어보면 그게 씨발 짱이야. 이해됐어?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방법이야? 둘 다 적절해야 돼요. 결론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자의 생태 조사를 한다. 먼저 귀납적 방법,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도 전혀 동물 생태나 이런 거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전공한 건 예를 들어서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이라고 합시다. 사진학과나 영상학과 됐나?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래 뭐 찍는 거 좋아해가 그럼 돈 벌어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이래 막 명함 돌려가 결혼식장 이제 결혼식 이거 찍어가지고 DVD로 해주거나 MP3로 MP4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취미로는 뭐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영상 찍고 됐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았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먹고 사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가게는 다른 사람밖에 안 놓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도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뭐였다? 사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건 없고 동물에 대한 건 없고 오로지 사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자료를 많이 좀 찾아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이 사람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매일 계속 사자를 촬영을 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매일 관찰했던 거하고 기록 남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아 사자라는 거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하고 책을 썼다고 합시다. 됐니? 됐어? 이 책은 신뢰도가 높은 책입니까? 낮은 책입니까? 높은 정도가 아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없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연구실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박사라 할지라도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보고 씨발 네가 뭐 한다고 있다고 쓱 하고 깔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종의 귀납적 방법은 그 사람이 투자한 시간과 비례해지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핵심이 뭐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많은 양의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 그래서 귀납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납적인 거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 연역적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게 적절한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됐니? 잘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도 됩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서에 냈던 그 주제 있죠? 주제를 조금 매끈하게 조금 따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예. 그냥 쭉 해놓고 내가 내용은 읽어봤는데 제목을 뭐 잘 못 지은 거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떤 주제의식이 조금 벗어난 제목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 이건 뭐냐면 이거야.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는 사자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있죠? 사진기사 영상 찍는 사람이 지은 책을 보고 자라난 학생이 있어. 알았어? 그래서 책을 보고 막 그거를 몇 년이고 막 독파하다 보니까 이미 어느샌가 사자의 전문가가 됐어요. 얘는. 심지어 대학도 동물 생태학 쪽으로 가가지고 그 안에서 사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어.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자기가 볼 수 있는 사자는 어디에 있는 게 다야? 동물원에 있는 게 다잖아. 책에 보니까 항상 사자는 무리지어 살고 뭐 사냥을 하러 댕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동물원에서는 그걸 볼 수 있나 없나? 용인 모 랜드에 갔더니 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호랑이 새끼하고 곰 새끼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별로 사냥도 어차피 먹이 주는 거 먹으니까 맞죠? 그래 한번 댕기면서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기대기 척 때리는 거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됐니? 갔어. 잉? 잘 들어. 이제부터 이거야. 만약에 가서 이 사람이 사자를 관찰했는데 자기가 봤던 책의 내용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연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해놓은 그 사람이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됐니? 근데 세상에는 이미 인류의 역사를 대략 짧게 잡아도 5천년인데 5천년 동안에 그러면 밝혀질 거 웬만한 거는 다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후의 시대의 과학자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있나 없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대적 진리라는 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다? 예외적 상황이 일반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밝혀지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원인과 결과는 있는데 뭐가 없을 수가 있어. 과정이 안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있고 뭐는 있는데 결과인데 예를 들자면 이것도 있다. 중력은 뭐가 있어야 발생하지? 질량이 있어야 발생하지? 맞아요.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질량이 있으면 만유인력, 중력이 있어야 누가 얘기한 거야? 뉴턴이 얘기한 거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거는 그치, 질량이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해서 도대체 중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됐니? 됐어? 예전에 어떤 내가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 학원에 있을 때 초등학생 영재반 맡은 적이 있었거든. 영재는 무슨 우리나라 초등학생 다 영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시절에 뭐였다? 영재였죠. 영재 아닌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영재반을 학원 원장이 이사장이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 초등학생한테 뉴턴 법칙 가르쳐 주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거든. 뉴턴의 어떤 인생사도 좀 얘기하면서 중력은 질량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거를 뉴턴이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으면 난 몰라 이랬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선생님 모른대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예. 씨발 뭐야 그게. 순식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을 한순간에 그냥 무식한 인간으로 매도한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공인데 공부를 해서 애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쫄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과장된 것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뇌피셜로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알겠어요? 자, 얘기를 이어서. 그 꼬마가 이제 책 읽고 커서 이제 갔어. 아프리카 갔어. 매일 지켜봐. 근데 처음에 너무 지루한 거야. 왜? 에버랜드에 있어가 차라리 에버랜드 사자가 더 재밌었을 수도 있었는 거야. 책에서 봤던 거랑 다르니까. 근데 아프리카 보니까 어때? 책에서 봤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자기가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일반 상식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하죠.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암사자가 하죠. 숫사자는 보통 디비자하고 새끼 보호하고 아니면 교미하고 또 디비자하고 잡아오면 처먹고 이질하잖아. 그 질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기력이 세서 쪼 터지고 다구리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숫사자가 사냥하는 경우는 없을까?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흔히 숫사자가 사냥에 참여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암사자 외에는 숫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생각조차도 안 하던 시절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떡 있었는데 암사자들이 사자물을 보니까 암사자들이 다 디비전인데 숫사자 혼자 갑자기 떡 일라디면은 졸라 뛰어가지고 물소를 잡았어요. 됐니? 순간 이 과학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씨발 뭐지? 이래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 인식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뭐만? 아주 특수한 환경이 아니고서는 암사자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암사자는 디비자고 있고 숫사자 혼자 막 난리쳐가지고 잡는 거야. 만약에 그걸 그 사람이 그 시절에 그게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어떤 건지 예의가 안 된 걸 갖다가 자기가 박사학위 가졌다는 이유로 야 내가 숫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쩌라고? 증거 대봐. 근데 마침 또 못 찍었어. 그럼 어떻게 돼? 빙시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였지? 숫사자는 사냥을 원래 하지 않는 편인데 숫사자가 어떨 때 사냥을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연역적 방법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뭘까요?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 있는 모든 답안을 먼저 나열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한다? 네,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첫 번째, 숫사자 혼자 배가 고팠을 수 있어. 암사자는 전부 배가 부른데 그럼 배가 고프면 배부른 암사자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숫사자가 지가 알아서 너무 배가 고픈 경우엔 지가 한다. 할 것이다. 또는 아직 그 무리에 포함된 숫사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떠돌이 숫사자들은 아직 군집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있죠. 자기가 스스로 했을 것이다. 됐나? 근데 그 답은 실제로 확인된 답이야 지금 가짜로 설정해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짜로 설정해 놓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연역적 방법은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될까? 이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연적 관찰이 아니고 그 상황이 또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조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꼭 따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뭐를 통제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변인 통제를 해줘야 돼요. 변인 통제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가설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숫사자가 매우 배가 고프면 지 스스로 뭐 한다? 사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지? 주어진 제한 조건이 배가 졸라 고프면 이래 되잖아요. 맞아? 배가 고프면 뭐를 할 것이다. 사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가설이라는 문장은 항상 if then 꼴로 나오게 됩니다. 됐니? 만약 뭐뭐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때 if 뒤에 들어가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종의 조건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변인. 됐어? 그 다음에 then 뒤에 들어가는 놈이 결과죠. 결과. 맞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종속 변인. 됐어?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도 있어. 혈액형에 따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고 싶어.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만나본 사람들 중에 A형은 씨발 전부 성질이 역 같은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알았어? 근데 확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 혈액형이 A형 사람은 성질이 역 같아. 됐어? 이때 조작 변인이 뭐고? 혈액형이 A형이라면 됐나?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됐어? 네. 또는 이런 거. 잘생긴 새끼들은 졸라 밥맛이야. 이것도 가설이에요. 조작 변인이 뭐지? 외모 이래 되는 거죠. 고급지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성격. 됐습니까? 걔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사자를 찍으러 갔던 영상 그 전문가는 그런 문제인식이나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고 그냥 무작정 하다가 자기가 얻어낸 데이터 중에 뽑아내서 공통점이나 이런 걸 뽑아내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거죠. 됐나? 그와는 달리 요즘은 대부분 영역적인 방법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 둘 사이에 어떤 현상 속에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로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럼 실험을 이랬다 하자. 일단 수사자 몇 마리 필요해?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굶겨. 됐어? 가다 놓고 알았어. 충분히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에다가 사자를 굶겨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걸 하나 뚝 던져줘. 됐어? 졸라 잘 뛰는 놈으로. 됐어? 그래가지고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어. 됐니? 이 실험은 제대로 된 거야? 왜요? 아까하고 환경이 다르지. 지가 혼자 있을 때지. 그럼 최소한 암사자 그룹도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 되죠.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수사자가 2마리 필요해요. 왜? 그렇지. 배부른 놈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배가 고픈 걸로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거네. 배가 고프다라는 조건 이외에는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은 그럼 예를 들자면 이거지. 살아가야 되는 공간의 넓이나 환경도 어때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같이 살고 있는 암컷의 숫자, 암컷의 연령, 수컷의 연령, 그 다음에 수컷의 어떤 크기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그죠? 한쪽 수사자는 어떻게 하고 굶기고 다른 수사자는 배불려 먹이는 거야. 됐니? 그래놓고 암사자들이 모두 자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 또. 그러니까 푹푹푹 쏴가지고 다 디비저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자만 끼워 놓은 다음에 됐어? 바로 수사자 앞에서 뭘 풀어준다? 동일한 종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놈을 풀어놨는데 잘 들어. 도리어 배고픈 놈은 신경도 안 쓰고 배부른 놈이 덤벼가 사냥을 하면은 이 실험은 뭐다? 조진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실험이 조진 거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설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렇죠. 문제가 바뀐 건 아니잖아. 가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야. 됐니? 이때 자 정리해보면 이래 됩니다. 내가 바꿔서 보고자 하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이 외에 동일하게 해주는 모든 변인을 뭐라고 한다?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하실 때 보면 이거를 있는 힘껏 많이 찾아내가지고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보통 본선 발표 당일날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 중에 단골이신 분이 여러분들의 슈퍼스타 이상환 선생님입니다. 몰랐나? 네. 개근상 받으신 분 이상환 선생님 한 분입니다. 네. 이상환 선생님이 질문을 정말 잔인하게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게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많이 우물쭈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변인을 너무 많이 설정하는 것도 어때? 안 좋아. 그러니까 대략 순위별로 봤을 때 최소한 5순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상한 쌤이 너무 자를 씹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다른 심사위원들도 어떻게 한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가 필요하다. 변인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나머지 일정하게 해주는 조건을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또 하나, 실험 대상은 몇 개 이상? 2그룹 이상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때 그럼 이거다. 내가 배불리 먹이지 않고 굶긴 쪽이 내가 조작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맞아?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실험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한 개가 더 필요한 게 대조군, 비교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상태에 가까운 거, 정상적인 거.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 실험을 대조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조실험.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어느 쪽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하나가 좀 애매하게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주제 중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도구 같은 거를. 됐어? 뭐 예를 들자면은 주제 중에 그게 있었는데 교실에 적합한 공기청정기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됐니? 그 팀이 오늘 안 왔을 거야 내가 알기로. 그러면 그 팀 같은 경우는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공기청정기하고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갖다가 요걸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쓰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일단 기존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모르겠고 내가 만들었는 거 가지고 뭐 한다? 실험을 한다. 무슨 실험? 공기 정화 실험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주제에 따라서 어느 쪽 하나로 맞춰서 간다가 아니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 방법을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설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할 점. 연역적 방법으로 만약에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자료가 별로 필요 없나? 데이터가 별로 필요 없나? 아니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면서 검색 요거 해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너네 대학 면접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과 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 맞아? 예. 단골 손님입니다. 예. 귀납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봐. 뭐 이럽니다.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그거 현실적으로 되게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됐을 때 자료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됐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료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가 분석된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표. 두 번째, 그래프죠. 맞나?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까? 어떤 요소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에 대해 가지고 도수에 대해서 뭔가의 어떤 y값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찍어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됐나? 그런데 실수하는 게 있어. 이게 실제 그래프지.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가 주는 거야. 됐나? 점 안 찍고.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 그래프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이 값은 너가 측정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을 찍고 뭐하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략 여기가 이런 형태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됐니? 근데 여기 지금 점 몇 개 찍었어 내가? 한 대여섯 개 찍어놔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 실제로 이거 찍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찍었더니 값이 여 나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x와 y 값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래프로 표시할 때 예상했던 거와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 비례하는 값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점을 갖다가 나중에 내가 여기에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으면 점을 한 몇 개는 찍어야 될까? 100개는 찍어야 돼요. 즉, 이 안에 도수를 어떻게 해라? 가급적 급간을 미세하게 자르면 자를수록 좋아요. 알겠니? 아니면 같은 값이라도 뭐라도? 같은 값이라도 여러 개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자료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쯤에서 예전에 어떤 대학생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알겠어요? 아, 씨발, 구라로 하려니까 안 되겠다. 내 얘기다, 씨발. 알겠어? 대학교 때요, 논문 학술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됐니? 제가 지구학 교육과잖아요. 지구학 전공이잖아.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휴학도 하고, 좀 신나게 좀 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시에 제가 있었던 실험실이 고생물 실험실이었어요. 화석연구, 지구학 중에. 거기에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좀 따로 이제 천문 기상 이쪽으로 좀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룡발자국 화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책이 없었고 번역된 책도 없고 이제 공룡발자국 화석을 만약에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측정하고 어떤 걸 가지고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외국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걸 거기에서 내가 뭘 봤냐면 공룡 발자국 화석의 트랙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걸어간 발자국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새끼가 살았을 당시에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좀 가늠은 되죠. 근데 내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머릿속에 든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되게 치기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패기만 있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씨발 이게 맞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교수님들이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또라이 미친 새끼가 먼저 그 대단히 어떤 그 저명한 박사님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감히 토를 달아? 근데 세상은 가끔 그런 게 필요해. 알았어?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발자국 화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노? 예를 들어서 발자국이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찍히는 게 이렇게 있을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 이거보다 더 복잡게 찍히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사족 보행일 수도 있잖아. 이족 보행일 수도 있지만. 맞아?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 발자국에 뭐 알 수 있겠다? 길이, 폭 알 수 있죠. 평균. 그 다음에 눌러 들어간 뭐? 깊이 또는 요게 뭘까? 복폭.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사족 보행은 그러니까 내가 했는 주제가 그거였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속도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니까 제목은 그래 달았지만 사실 속제목은 뭐지? 기존에 있던 공식을 까다 이거예요. 알겠어? 한번 까보자 이거였는 거야. 됐나? 그래서 내가 일단 사족 보행은 뺐어요. 왜? 저거는 동물 가지고 실험해야 돼. 네 발로 걷는 놈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면.
그래서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사족 보행은 제외하고 이족 보행만 하기로 했어요.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 일단 자료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보면 그 논문에 보면 두 개를 떠올려 놨어요. 첫 번째가 사람, 두 번째가 타조인데, 왜냐하면 타조하고 사람하고 무릎의 구조가 달라요. 예. 타조는 무릎이 이렇게 굽죠. 앞으로. 예. 우리는 이렇게 굽고, 맞아? 그래서 구조를 일단 또 여러분들한테 뭐 근거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족 보행 중에 벨로시랩터 같은 놈은 앞으로 굽어요. 약간. 그건 수각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공룡. 근데 그거 말고 이구아노돈 같은 새끼들은 조반목이에요. 뭐냐면 새의 어떤 그 구조하고 비슷해요. 골반이나 무릎 구조가.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 수학적으로 전부 다 돌려놓고, 그래서 인간을 가지고 고찰해보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사람의 발자국 흔적을 보고 사람의 달리는 속도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다? 이거 인정,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대구 시내 모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학교가 한 학년에 클래스가 15개에 각각 반에 45명씩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되지? 15 곱하기 4 하면 600에다가 150명 더하면 750명쯤 됩니까? 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700명쯤 되겠죠, 그죠? 한 학년에. 그래서 근데 내 동생이 또 이래 좀 발이 넓어가지고 저거 3학년 전교회장하고도 좀 친하고, 내 동생이 그때 1학년이었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걔네들 일일이 달리기 할 수는 없잖아, 예질상. 어떻게 했을까? 발 사이즈 적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발 사이즈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적어달라 했는 게 뭘까? 그렇지. 100m 달리기 기록은 남아있죠. 그래서 가급적 거짓말 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근데 그 두 개만 조사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 머릿속에. 내가 내 비주얼을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 공룡 발자국 이 길이가, 요 길이가 길면 이 스트라이드도 길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길게 나오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공룡의 어떤 달리기 속도를 이제 달린다, 걷는다도 판단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 발 길이, 100m 달리기 기록, 그 다음 또 뭐였냐면 저기 그거예요. 체중을 적어달라 했어요. 체중. 왜냐면 몸무게도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비슷한 조건인데 몸무게 때문에 달리기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달리기 속도가 느리나? 그건 아니잖아. 밸런스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정보를 동생한테 부탁해서 전부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엑셀 프로그램도 없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게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코프로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시트 프로그램.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뚜루룩 만들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발 길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발 길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가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점을 찍으니까 요 부위에 이렇게 찍히고, 요 그룹 하나 있고, 요 그룹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일반화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 길이 자체만으로는 뭐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걷는 속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개 정도 두드리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대하고 교류하는 거였거든요. 부산대에 갔을 때 질문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질문이 할 게 별로 없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빵빵하면. 왜냐하면 접근하는 논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고 증명해내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2000개씩 준비하라고는 안 할게요. 됐니?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좋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통 점이 이렇게 찍혔을 때 점이 되게 많은 거야. 됐나?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거의 요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실제로 요 사이 값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맞아? 그런데 점의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그어도 무방하겠지? 이해되나? 요렇게 하는 방법을 내삽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때 반드시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값에서는 요렇게 나오고 요 값에서는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사이 값은 요 안에 어느 정도 평균율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요래 그렸다면 이걸 내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추정이에요. 뭐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찍혔는 것으로 보아 x와 y의 관계는 대략 이런 식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됐니? 만약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한 거는 최대치가 여기인데 이 이후에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 맞아? 이거는 실제로 이 값을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이것도 뭐지? 이거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을 더 증폭시켜서 그 이후의 값을 보면은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는 꼴 있죠? 맞나? 데이터를 많이 얻으면 이거냐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만약에 직선으로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도 되노? 정비례합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학 지식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고 해야 되지? x제곱 또는 x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xn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면 그렇죠. 루트 값에 비례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잘 들어. 여기 이 중에 있는 학생들은 좀 신경 써가지고 하겠지? 안 오거나 유튜브 어차피 보다가 디비잘 거 아니야 또.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오는 것만 해도 유튜브로 본다고 생각하면 졸라 길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꼭 연수 기록을 봐야지. 봤는데 디비전하는 새끼들이 많겠죠. 맞아? 그러면 못 받는 놈들은 이거든 전부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비례 이지라면 그냥 그건 대단히 엉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 이건 뭐고? 다 죽은 거야. 직선으로 나오면 얘는 음의 값에 정비례한 겁니다. 반비례는 반드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됐어? 유리함수. 이게 반비례야. 알았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요런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심사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이만큼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시 쉬면서 제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쉬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제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그 보고서 쓰는 양식 워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